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을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청하면 귀로 말소리를 듣는 건데 몸을 경청한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몸의 특정 부분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행위예요. 바로 이런 행위가 내수용 감각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우리가 의식을 집중시키는 대표적인 그 마음챙김 명상 방법이 바디 스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바디 스캔은 이제 우리 발끝에서부터, 양발의 끝에서부터 우리 몸 전체로까지 하나하나 집중을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완 효과가 아주 뛰어난 마음챙김 명상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또 이걸 매일 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오늘은 일단 그냥 자고 내일부터 할까? 요렇게 마음먹기 참 쉬운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요. 바디 스캔처럼 몸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뿐만 아니라요. 심장이나 위나 장처럼 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행위도 바디 스캔만큼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 완전히 귀가 솔깃한 그런 연구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그 시간도 20분 정도 그렇게 어떤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집중을 하는 행위를 했을 때 내수용 감각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해보는 거죠. 바디 스캔은 누워서 하는 자세가 가장 좋잖아요. 근데 요거요. 몸의 특정 부분에 한 20분 정도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는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산책을 하면서는 내가 초점을 맞추는 부위가 나의 발바닥이라면 참 좋겠죠.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 매 자세마다 나의 발바닥의 느낌, 감각, 움직임,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허리가 좀 뻐근해요? 잘 됐네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 뻐근한 감각이 내 허리에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퍼져 있지? 뻐근거리는 이 느낌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느낌이지? 거기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것도 함께 연습을 해봐요. 몸속에서 경청할 부위를 지금 선택해 보세요. 특별히 내가 어디 해보고 싶어. 그런 부분이어도 좋아요. 아니면, 앞에 바로 예를 들었던 것처럼요. 어디가 지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 부분을 경청할 부위를 선택해도 돼요. 오히려 그런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집중하기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나는 내 심장의 박동 소리를 느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심장을 경청하기로 선택해도 되고요. 내 장의 움직임을 느껴보고 싶어.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럼 장을 선택하시면 돼요. 예. 이제 각자 몸속에서 경청할 부위를 선택하셨나요? 내가 너무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느라 내 눈을 엄청나게 혹사시켜서 나는 내 눈에 애정과 관심을 주고 싶어. 이러면 두 눈을 경청하기로 선택하셔도 돼요. 네, 다 선택하셨죠? 그러면 이제 눈을 감고 천천히 우리 앞에서 연습한 거 여기서 묶어서 하는 거예요. 느리게 호흡하기. 5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내쉬고 5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 호흡을 유지한 채로요. 선택한 부분 있죠. 바로 그 부위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 부위의 느낌을 관찰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느낌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그 부위로 잘 집중이 안 된다면요. 지금 느리게 쉬는 그 숨을 당신이 선택한 그 부위로 보내준다고 상상을 하는 것도 좋아요. 들이쉬는 숨이 내가 선택한 그 부위로 간다고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부위에서부터 숨이 밖으로 내쉬어지는 거죠. 그렇게 경청하기를 선택한 부위에 집중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20분간 경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가만히 앉아서 이런 거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거 있죠. 바로 앞에. 걸으면서 내 몸을 경청하시면 돼요. 걸으면서 쉽게 경청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그 부분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발바닥 아니면 나의 가슴, 숨을 쉬는 폐가 있는 곳이요. 그곳에 집중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소개한 호흡과 그 몸을 경청하는 게 영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 단계 프랙티스를 2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 경청인데요. 혹시 몸에 집중할 부위로 심장을 선택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심장 경청이 잘 되던가요? 이 내수용 감각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심장에 집중을 하면서 이 심장의 박동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느끼는가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부분보다도 이 심장 경청이 저에게는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집중을 해도 심장 박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중해도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맥박 분당 몇 회 뛰는지 이렇게 맥박 짚을 때 짚는 그 부위 있죠. 손목이에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느끼면서 심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 몸 경청하기 방법은 똑같이 하는데요. 대신에 경청하는 부위를 심장으로 선택을 하고요. 심장에 집중을 하면서 내 손으로 맥박을 느끼는 거죠. 맥박이 뛴다는 건 맥박이 이렇게 통 튀어오를 때 심장이 수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 심장의 느낌에 대한 감을 잡는 거죠. 이렇게 심장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 맥박, 손에서 느껴지는 맥박과 동시에 정말로 심장의 박동이 느껴져요. 네, 저도 그거 느껴봤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이 손목에서 느껴지는 맥박이 가이드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맥박과 한게 어느 정도 심장의 박동이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을 때 이 손목에 대고 있던 손가락을 떼고
그때부터는 온전히 나의 심장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맥박을 느끼는 거,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느끼는 이 보조수단이 없어도 어느 순간 심장에 집중을 하고 몸 경청하기를 할 때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보 단계 프랙티스 두 번째는요, 위장 경청이에요. 이거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위장의 그 윤곽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죠. 갑자기 너무 뜨거운 걸 먹었거나 너무 자극적인 걸 먹었거나 그럴 때 와, 내 식도에서 위까지 어떻게 생겼는지 확 알겠어. 이런 느낌 느낄 때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 몸에 너무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방법이잖아요. 그거 말고 부드럽게 나의 위장을 느끼는 방법이요. 먼저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저는 아침에 처음 물을 마실 때는요, 컵에다가 반은 뜨거운 물을 붓고요, 그 위에 반은 찬물을 부어서 미지근한 상태를 만들어서 그 물을 마시거든요. 그게 되게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주고 아침에 몸을 깨우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일 아침 처음 물을 마시는데요. 네, 그렇게 물을 한 컵 준비를 해서요, 평소보다 적은 양의 물을 천천히 삼키는 거예요. 평소에 한 모금 삼키던 양의 반의 반 정도를 아주 조금씩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식도를 따라 내려가서 위에서 장으로 퍼져서 흡수되는 느낌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눈을 감고서 물을 마시면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물이 입 안으로 들어갈 때 나의 침샘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게 혀를 따라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식도로 넘어가서 위로 그리고 장으로 스며들면서 내 몸속에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게 아주 조금씩 물을 삼키다 보면은 아마 한 컵을 다 마시는데 10분은 좋게 될 거예요. 네. 이거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요. 왜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침 시간이 바쁜 분들한테는 이 시간조차도 여유를 내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학교에 있다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보는 거예요. 물 한 컵을 갖다 놓고 그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눈을 감고 그 물이 내 몸에 흡수되어지는,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서 장을 통과하면서 내 몸에 흡수되는 그 느낌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수용 감각을 향상시키는 세 번째 방법은요, 감정 입자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감정 입자도라는 말은요, 지금 여기 제가 출처를 써놨는데, 리사 펠드먼 베럿이라는 신경과학자가 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에 소개된 개념이에요. 바로 이 리사 펠드먼 베럿이 만든 개념이거든요. 어떤 감정, 지금 현재 느껴지는 이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단어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감정 입자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껴서 어떤 반응과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게 내가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내가 예측한 이 시뮬레이션과 실제 세상이 일치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생존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 정확도를 높이는 게 바로 이런 구체적이고 풍부한 감정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단어는 개념의 씨앗이 되고
개념은 예측의 원동력이 되며 예측을 통해 신체 예산이 조절되고 신체 예산에 따라 기분이 좌우된다.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우리 몸이 있어요. 외부의 자극과 우리 몸속의 내수용 감각이 합쳐져서 뇌에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 시뮬레이션이 어떤 이미지나 단어로 표현되기 전에 그건 이모션이라고 했죠. 무의식적인 어떤 감각인데 그게 의식화되는 게 언어나 단어나 이미지를 통해서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거를 단어로 표현하는 거,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는요. 뭔가 그때마다 새롭게 무언가를 창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뽑듯이 뽑아내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형 뽑기 기계에 얼마나 많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모아놨느냐, 얼마나 많은 이미지들을 모아놨느냐, 혹은 어떤 단어들을 주로 모아놨느냐, 어떤 이미지들을 주로 모아놨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외부 자극과 내수용 감각이 합쳐졌을 때도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당신의 단어 상자 안에는 얼마나 다양한 감정 단어가 있나요? 여기에 다양한 감정 단어들이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우리는요, 너무 좋아. 짜증나. 이거 말고 더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감정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그리고, 뭔가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도요,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막 이렇게 다 감정 카드 이런 거 가지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많은 학습들을 하면서 감정 단어들을 다양하게 익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감정 입자도를 높임으로써 우리 뇌가 하는 그 시뮬레이션 기능의 정확도 그리고 실제와의 일치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감정 단어를요, 어떻게 하면은 많이 확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는 아무리 감정 표현을 하려고 해도, 기분 좋아. 짜증나. 그리고 또 뭐 있죠? 요새 많이 쓰는 거. 앞에 킹자 붙여가지고, 킹짱? 뭐 이런 단어도 있는데, 내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2개, 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나는 이런 감정 단어를 확장해가지고 내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떡하죠? 감정 단어를 확장하는 방법, 어떤 방법 알고 계세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감정 단어를 확장하는 방법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단어를 의도적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학습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나의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감정 입자도를 높이는 데는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기분이 좋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요? 어떤 기분이에요? 환상적으로 좋아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황홀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충만하게 뭔가 꽉 채워진 느낌이에요. 즐거워요. 만족스러워요. 되게 흡족한 느낌이에요. 날아갈 것 같아요. 신난다. 되게 편하네요. 홀가분해요. 되게 가뿐해요. 너무 뿌듯해. 이런 다양한 감정들 속에서 우리는 사실 이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기분 좋아. 이렇게 표현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 좋아 라는 느낌이 들 때 이걸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나에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로 계속해서 표현을 해내는 거죠. 뭐 글로 표현해도 되고요. 일상의 대화 속에 이런 구체적인 감정 단어들을 계속해서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감정 단어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들은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요. 기분이 지금 좀 더럽나요? 그 더러운 기분, 구체적으로 어떤 기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더러운 기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기분인가? 할 말을 못해서 답답해서 더럽나? 아니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벌어져서 황망한가? 아니면 떠올리기 싫은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감정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점검해 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때그때 느껴지는 기분들을 기록을 해보세요. 뭐 굳이 종이에 적을 필요는 없어요. 종이에 적는 게 쉬운 분은 종이에 적고, 아니면 난 핸드폰 맨날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에 기록하는 게 편하겠는데, 그러면은 핸드폰에 메모 앱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편한 거에다가 그때그때 자기가 느껴지는 기분 단어들을 계속 적어봐요, 며칠 동안. 그러면은 내 그 인형 뽑기 상자 안에 있는 감정 단어의 단어가 얼마만큼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그 감정, 그 단어로 표현되는 그 감정이 느껴졌을 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지? 그 단어들을 찾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하면서 그 단어 밑에다가 그 구체적인 단어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죠. 이게 바로 감정 입자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감정 입자도가 높아지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어떤 이점이 있다고요? 뇌 시뮬레이션의 정확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세상에 성공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